네, 안녕하세요. 예. 이해창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법인요, 31조 법인부터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권리 주체 부분을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저번 시간까지 자연인 부분까지 이래 정리해드렸고, 자연인에서 능력, 주소, 부재 실종까지 이래 살펴드렸고요. 오늘 법인, 또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 이래 법인을 이래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법인을 공부할 때는 단체가 권리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단체가 권리 주체가 되고, 자연인 말고요, 자연인 말고 단체가 구성원이 되는 권리 주체로서 권리를 이래 취득하게 되는 개념이 법인 개념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단체에다가 이래 권리 주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구성원들을 자연인에게만 권리 주체를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이래 일을 하고 있는 공장 같은 그런 경우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계약하기는 너무 불편해지거든. 너무 불편해지니까 단체가 권리 주체가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대신해서 한 명만 나와서 계약을, 법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법률 관계 처리가 이래 편리해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법인 개념을 이래 만들게 됐고, 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 단어로 꼽으면 책임이 분리돼요. 책임의 분리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법인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법인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해야 되는 거지, 법인 재산이 아닌 구성원 개인 재산에 강제 집행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성원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은 구분된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법인이 권리 주체가 돼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받는 걸 정리하게 이래 되고, 법인이 권리 주체지만 직접 스스로 행위는 못하거든. 스스로 행위는 못하니까 대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게 대표기관. 대표기관이 이래 되고,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법인의 행위로 이래 귀속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대표기관에 하고 효과는 법인이 받는 그 구조로 이렇게 가시고, 우리 민법에 행위자와 효과 받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게 딱 두 개 있거든. 두 개 있게 이래 되는데, 그게 대리와 대표입니다. 따라서 대리와 대표만, 행위만 대리인이 하고 효과는 본인이 받는 것처럼, 여기도 행위는 대표기관이 하고 효과는 법인이 받는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효과를 남한테 귀속시키려면 권한이 있어야 돼. 권한이 있어야지 이래 되고, 여기 대표권, 대리권이라고 돼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권리가 아니고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인 권한 문제로 이래 따진다라고 이래 보시고, 이 모습이 비슷하다 보니까 대리에 관한 조문들은 대표에 준용되게 돼 있습니다. 준용이 이래 되게 되니까 같은 구조에 따라서 이래 처리하시고, 법인을 공부할 때는 크게 왜 필요한지부터 이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설립을 이래 하게 되고, 각각 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구분되게 되고, 능력 부분을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불법행위 능력 35조 정리하는 거, 35조 논점이 중요하게 이래 정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기관처럼 법인은 스스로 활동을 못하니까 대신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기관 논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언제 선임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래 살펴보고, 한 번씩 조직을 개편할 때가 있습니다. 조직을 이래 개편할 때가 있게 되는데, 그게 정관 변경인데, 예컨대 우리 그 사단법인에 사원의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했거든. 40세 이상으로 이래 제한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로당 같은 느낌을 이루게 돼요. 40세 이상만 모여가지고 우리 사단법인을 이래 구성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아재법인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부르고, 뭐 아칭이 아재법인이고 뭐 이래 되니까 이게 인기도 안 좋고, 그리고 또 뭘 하려고 그러면 다들 뒤로 빠지고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렇게 박수만 치고 뭐 이런 느낌을 이루게 되니까 이걸 좀 낮춰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격 제한을 30세 이상으로 바꾸겠다, 이런 게 정관 변경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관 변경이 되고, 대신에 본질 자체는 바뀌잖아요.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고,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관 변경이라고 부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법인이 소멸하게 되는 시점, 즉 권리 능력을 잃게 되는 시점을 이래 보게 되는데,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어제 봤지만 사망으로 소멸하거든. 사망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법인은 자연인처럼 사망 개념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법인에서 그 권리 능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되냐 그러면, 해산 사유가 발생하고
청산이 끝나야 됩니다. 청산이 이래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해산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법인이 바로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나는 얘한테 외상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상값을 이래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해산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문을 닫지 말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되는 그 단계를 다 거친 상태에서 끝내야 됩니다. 사라져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걸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청산 절차라고 부르게 되고 청산이 끝났을 때 법인이 소멸, 청산이 끝났을 때 법인이 이래 소멸하게 되니까 출생부터 사망까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설립부터 그 소멸까지 이르는 논점을 순서대로 이래 정리하고 법인은 대표적으로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이 있고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이래 구분이 이래 되게 되고 대표적인 사단법인이 우리 예를 들 하나를 이래 만들어 둔 게 대한축구협회를 만들어 두는 거. 대한축구협회. 그러니까 대한축구 발전을 위해서 축구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이래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대한축구협회가 이래 사단법인이 되고 대신 감독님은 집에서 발전을 외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래 재택근무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다들 외치기는 외치고 있어. 외치기는 외치고 있게 이래 되니까 대한축구는 발전돼야 된다. 승리는 못하고 있지만 발전은 돼야 된다. 이렇게 외치시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대한축구협회가 대표적인 사단법인이 되고 박찬호 장학재단처럼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박찬호 씨가요,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장학재단을 이래 만들고, 그러면 여기는 재단은 재산의 모임이거든요. 재산의 모임이니까 박찬호가 출연했는 장학금을, 재산을 가지고 수익을 그의 일정 수익을, 장학금을 주는 용도로 이래 활용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장학재단을 이래 만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지금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조문은 이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고 조금 이래 섞여서 이래 출제가 이래 조문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조문 자체가 이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래 섞어서 나오는데 이걸 최대한 요 틀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 틀을 가지고 이래 정리하고 한 문제 나왔어요. 이때까지 한 문제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문제수가 이래 늘어나게 되니까 하나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하나 이상은 이래 출제될 테니까 두 문제 정도는 예상하시고 낼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제될 게 이래 많이 있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그 논점을 정리하게 되는데 예상컨대 일반 법인 한 문제 나오고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문제를 한 문제 내지 않을까. 그래서 총 한 두 문제 정도, 그 정도 예상하시면 딱 들어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조문은 31조부터 해서 97조까지 나와가지고 많은 조문이 나옵니다. 많은 조문이 나오니까 조문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둘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게 일단 많이 출제됐던 게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그 부분이 많이 출제됐으니까 35조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많았던 게 기간 이사 관련된 쟁점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자주 됐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관련된 판례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순서대로 이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조부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성립하지 못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요. 학설,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 허가를 이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설립을 해야지 이래 된다라고 이래 됐고 허가상으로 돼 있다. 허가상으로 이래 됐고 사단이든 재단이든 모두 허가를 이래 받아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법인이 영리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떤 걸로 이래 잡냐 그러면, 구성원들한테 이익 배분을 해주는 법인, 이익 배분을 이래 해주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삼성이 한 해 수익 분기별로 수익이 나면 그걸 주주들한테 나눠줍니다. 골고루 이래 나눠주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익 배분을 해주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부르고 우리 삼성, 현대, LG 뭐 이런 데가 영리법인이 되고 비영리법인은 구성원들한테 이익 배분을 해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그 월드컵이나 작년에도 우리가 16강까지 가가지고 많은 수익을 이래 누리게 이래 되는데 그 수익을 구성원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쓰는데 사용하거든. 사용하게 이래 되니까 이렇게 구성원들한테 이익 배분이 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논리필연적으로
재단법인이 영리법인이 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그러면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거든. 구성원이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구성원한테 이익 배분을 해줘야지 영리법인이 되는데 재단법인은 구성원 자체가 없잖아요. 재산으로 모인 법인이 이래 되게 되니까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로 이래 처리가 되니까 개념을 이래 잡으시고 영리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영리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고 이익 배분을 해주는지 해주지 않는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대한축구협회가 왜 평가전 같은 거 할 때 방송 계약도 체결하고 스폰 계약도 체결하죠. 지금 나이키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스폰 계약도 이렇게 체결하게 되니까 입장권 판매 이런 거 얼마든지 하잖아요. 얼마든지 하게 되니까 영리 활동은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허가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허가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인가상으로 돼 있는 경우 인가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는데 이거는 단어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본질 가지고 봐요. 본질 가지고 이래 보게 이래 되는데 식당 영업 허가 받거든. 식당 영업 허가 받는데 식당 영업 허가가 여기 말하는 허가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허가가 아니고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이 허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본질이 허가인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금지 처음부터 금지 못해.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마약을 소지하면 안 되고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구든지 모든 국민들은 처음부터 마약이나 총은 소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연적 금지가 되는데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마약을 말기 암하는 자들한테 일반 진통제가 듣지 않으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겨울에 가을에 이래 멧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 출몰해가지고 그 농작물을 해치게 된다면 그걸 잡으러 가야 되는데 손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총기가 필요하거든. 총기가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일정한 경우에는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정한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사람들한테 자연적 금지를 풀어주는 게 허가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 허가는 이게는 조금 군주 옛날에 봉건사에서 군주가 어떤 국민들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좀 풀어주는 어떤 봉건적인 어떤 사고가 이래 남아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런 자연적 금지를 풀어줄지 풀어주지 않을지 그때 당시에는 임금님 마음이야. 임금님 마음이로 이래 처리되니까 왜 나는 마약을 소지할 수 없을까요? 나는 왜 총을 소지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툴 수 없는 재량상으로 이래 처리됐다는 게 그게 허가가 이래 되고 현대 국가 권력은 이걸 점차 좀 줄여나가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래 대두가 이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정성에서는 이래 행정법에서는 다투어지는 이래 정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행정쟁송이라고 해서 소송을 공부하다 보니까 본안에 대해서는 그래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다. 아마 2차가 보면 다루진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행정법을 이래 본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다루면 이런 것도 이래 정리가 이래 되게 될 건데 소송 절차를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래 접근해 들어가시면 이래 되고 그다음에 인가상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다만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효력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인가상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예컨대 땅이 있고 기름이 있으면 주유소 영업을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에 주유소는 안전시설을 좀 구비해야 돼요. 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구비할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그걸 갖추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내가 그때는 허가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거 이걸 인가상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요 다툴 수 있는 다툴 수 있는 게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고 법인을 설립해야지 이래 되고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거는 설립해줄지 허가를 해줄지 말지가 재량입니다. 국가기관의 이래 재량으로 처리가 이래 되는데 거의 마약과 총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겁니다. 비영리법인을 이래 만드는 것은 마약과 총과 같은 느낌을 이래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학교법인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히려 더 총이나 마약보다 더 큰 불이익을 더 큰 피해를 이래 양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 잘못 만들어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져 가지고 뭐 도가니 이런 소설도 나오게 이래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비영리법인은 지금은 우리 민법이 허가상으로 채택하고 있고 단어 가지고 구분하지 말고 식당 영업
허가 받거든. 식당 영업 허가 받는데 식당 영업이 자연적 금지가 아니죠. 자연적 금지가 아니고 그냥 위생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허가를 받았다. 식당 영업 허가를 이래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가로 봐야 돼. 인가로 이래 봐야지 해석해 줘야지 되는 거지. 허가 받는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허가상으로 처리되진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하고 사단이든 재단이든 모두 허가상으로 허가를 얻어서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요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등기했을 때입니다. 설립 등기했을 때 그때 법인이 권리 능력을 이렇게 취득하게 이래 되고 법인 파트에서 등기가 성립 요건으로 기능하는 것은 얘밖에 없습니다. 설립 등기 이것만 성립 요건이 되고 법인 파트에서 나오는 나머지 등기들은 다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 이래 되게 되니까 등기가 성립 요건인 것은 법인 파트에서는요 설립 등기밖에 없다. 이렇게 가시고 자 그다음에 34조 법인의 권리 능력이 먼저 나오는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이래 된다라고 이래 됐는데 법인의 권리 능력은 어제 봤던 자연인하고 다르게요. 자연인하고 다르게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야지 되고 법률의 규정이 위반돼서는 안 되게 이래 되는데 이게 뒤에서 나올 건데 해산한 법인은 81조에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도록 조문에서 81조에서 제한을 이래 두고 있습니다. 조문 볼게요. 81조 이래 조문 보시면 청산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81조가 권리 능력을 이래 제한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해산 사유가 생겼는데 해산 사유가 생겨가지고 지금 법인이 문을 닫고 지금 법인이 소멸 단계로 들어갔거든. 소멸 단계로 들어갔는데 근데 얘가 청산 외의 행위를 해버리면 청산의 외의 행위를 하고 새로운 일을 벌려버리면 곧 지금 문을 닫고 법인이 사라져야 될 그 법인이 엉뚱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라. 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고 빨리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문을 닫아줘야 되겠죠. 문을 닫아줘야지 이래야 되니까 81조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 능력을 이래 제한하게 이래 되고 또 하나가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 능력을 제한받게 이래 됩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 능력을 제한받게 되는데 대한축구협회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박찬호 장학재단을 만들면 그 법인의 목적들은 축구 발전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야구 선수를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법인의 목적이거든. 따라서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라는 겁니다. 활동을 해야 되고 권리 능력을 이래 취득해야지 이래 되고 박찬호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그 장학금을 주는 이사가 우생순을 보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렸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핸드볼 막 찢어지게 불쌍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쟤 도와줘야 돼. 이게 야구 선수 도와줄 때가 아니고 핸드볼 도와주는 게 그게 또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꿀 수 있나 핸드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 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안 되고 딱 요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래 봐야지 되고 그다음에 조문에는 없지만 법인은 성질상 가질 수 없는 권리도 있습니다. 성질상 가질 수 없는 것 대표적으로 법인이 상속받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겠죠. 상속권, 자유권 이렇게 자연인을 전제하는 권리들 이런 것들은 법인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거기 정리된 대로 법률상 제한이 81조 그 다음에 성질상 제한이 생명권, 친권, 상속권은 이래 가져올 수 없는데 대신 밑에 명예권이나요 생명권이나 유증받을 수는 있어요. 유증받을 수는 있게 이래 되어 있으니까 유증받는 거 이런 것들은 이래 가능하게 되고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게 이래 되는데 여기 판례 하나 정리해두면 밑에 나오는 목적 범위 내에서라는 판례 하나를 이래 정리해놓으면 요 목적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이래 추구하는 목적은 축구 발전을 위한 법인이거든. 축구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니까 축구 발전을 위해서만 권리를 취득하고 행위를 해줘야지 되는데 그때 그 목적은요. 그 목적은 직접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래 필요한 목적뿐만 아니라요. 간접적으로 필요한 목적. 간접적으로 이래 필요한 목적도 포함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이런 거. 간접적 필요한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대한축구협회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까? 토지를 매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할지 그게 직접적으로 축구 발전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토지가 있어야지 운동장을 건설할 수 있고 운동장을 만들어야지 축구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거든.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들어갈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목적 범위라는 그 범위를 직접적인 범위만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판례 보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되는데 다만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고 필요한지 여부도요.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해요. 추상적으로 이래 판단하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중요한 거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논점이 먼저 나오는데요. 35조 논점, 법인의 불법행위 논점이 이래 나오게 되는데 이 35조는 35조 조문은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데 왜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냐 그러면 대표기관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대표기관이 남한테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냐 그러면 법인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상대방 피해자는요 법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랑 보시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배상할 책임이 있게 이래 되고 자 옆에 별표하고 밑줄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해서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인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이사 기타 대표자도 같이 책임을 질지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원래 이 법인은 행위는 대표기관이 하는 거고 효과는 본인이 받는 겁니다. 효과는 법인이 받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책임은 법인이 부담해야 돼요. 법인이 이래 부담하고 이 사람은 그냥 대신해 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대표기관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 만약에 이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잖아요. 채무불이행이 되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법인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얘는 대신 행위를 해준 사람에 불과한 거지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는 법인이 채무자니까 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35조가 별도의 조문을 뒀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얘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얘도 책임을 같이 면하지 못한다고 해서 같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 이게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언제나 책임을 졌다면 이런 조문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 이런 조문이 있을 필요 없는데 원래 책임은 법인만 져야 되는데 여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얘도 이 사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조문이 특별히 얘한테 인정한 조문으로 보고 두 명이 같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걸 기억해서 정리하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요.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법인에 고용돼 있는 종업원입니다. 피용자가 되게 되는데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나중에 756조 사용자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 배상 책임 조문이 756조에 만들어져 있거든. 756조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35조 책임이 성립했을 때요. 35조 책임이 성립했을 때 35조와 756조를 이 사람이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즉 다른 말로 권리가 경합되는 걸로 볼지 아니면 이게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35조만 적용되게 되거든. 35조만 적용되고 이 사람은 756조를 별도로 묻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법규 경합이라고 이를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이게 하나의 요건, 하나의 조문에 따라서만 책임을 물어야 될지 아니면 얘가 여러 개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선택해서 책임을 물어도 상관없게 될지 이 조문과 이 조문의 관계 설정이 논점이 문제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걸 특별 규정으로 봅니다. 특별 규정으로 이래 보게 되고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35조만 성립하고요. 별도로 756조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네.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게 이래 되고 대신에 법인에는 대표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기관 아닌 사람도 있죠. 대표기관 아닌 사람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표기관 아닌 사람이 불법행위 저지르면 그거는 756조로 처리가 되니까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35조가 일반 규정보다 특별 규정으로 보고 특칙으로서 35조만 적용된다고 이래 부르고 하나 차이점이 있어야 돼. 이걸 적용했을 때와 이걸 적용했을 때 차이 나는 점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면책 가능성이 나와요. 면책 가능성.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요 의무를 이래 철저히 다했을 때는 면책될 수 있도록 756조가 면책 가능성에 대해서 이래 규정을 이래 두고 있거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면책 가능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면책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차이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얘는 면책 가능성이 있고 얘는 면책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 그게 차이점으로 이래 보시고 35조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대표기관에 행해야 돼. 대표기관에 행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대표기관에 들어가는 사람이 5명입니다. 대표기관에 포함되는 사람이 5명. 이사, 임시사,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이 임시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입니다. 직무대행자와 청산인이라고 돼 있죠. 청산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명이 대표기관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사, 임시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얘네들이 대표기관에 들어가고 얘네들이 불법행위 저질러야 돼. 얘네들이 불법행위 저질러야 되고 얘네들 말고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 했다면 그는 35조가 안 되고 756조로 사용자 배상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기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35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성을 가져줘야 돼요. 직무와 관련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식으로 따져야 될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가 외형 이론 가지고 판단. 외형 이론 가지고 직무 관련성을 이래 판단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외형 이론이라는 게 행위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행위하는 예를 가지고 이래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법령에 정하는 절차를 위배했는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행했는지 그런 걸 판단 요소로 놓지 않고 예로 봤을 때 얘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요. 외형적, 즉 상대방 시각에서 봤을 때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로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직무행위로 보이기만 하면 다 직무 가능성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해서 상대방 믿음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직무행위로 믿고 행위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개인적 의도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탈락해버리면 상대방의 믿음이 깨져버리거든. 믿음이 이렇게 깨지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형 이론을 가지고 직무 가능성을 이래 따지게 되는데요. 이걸 외형 이론을 가지고 직무 가능성을 따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보호 가치가 있어야 돼. 신뢰받을 만한 신뢰가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직무 행위가 아님을 알았다든지요. 직무 행위가 아님을 알았다든지 아니면 중과실로 몰랐을 때 자. 우리가 그냥 과실은 경과실을 말하고요. 경과실을 말하고 조심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중과실은 조금의 조심도 하지 않는 것, 조금의 조심도 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의 규범적 의미가 악의처럼 평가받는 거, 악의처럼 이래 평가받는 거고 교과서 표현은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이런 상대방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는요. 그때는 35조 책임을 묻지 못하는데 시험은 이렇게 나와. 상대방이 직무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에 35조 책임이 부정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알 수 있는 경우는 경과실을 말하고 경과실은 35조 책임 얼마든지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중과실로 몰랐을 때만 책임을 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획하시고 중과실로 표현됐을 때만 그때만 35조 책임이 이래 묻지 못하고 경과실로 몰랐을 때는 얼마든지 물을 수 있고 대신 과실상계만 당합니다. 과실상계만 당하는 거고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게 이래 되고요.
되고요. 이거하고 똑같이 보는 게 여기 사용자 배상 책임. 피용자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배상 책임도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 사무집행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이 똑같습니다. 외형이론. 외형이론 가지고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게 되고 이거 외형이론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항상 따라붙는 판례. 상대방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 그때는 사용자 책임 묻지 못해. 그러니까 똑같이 요 기준에 따라서 동일하게 정리한다라고 적용된다라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건이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대표기관이 일반 불법행위 750조 일반 불법행위 요건 750조를 충족할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반 불법행위가 되려면 일단은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고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고 고의가실이 있다는 말은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면 고의 조심해야 될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다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이게 나쁜 행위인지 좋은 행위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불법행위 한다든지 조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이래 되고 이게 과연 나쁜 행위인지 좋은 행위인지 구별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인정할 수 없거든. 고의가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이렇게 묻지 못하게 되는데 나쁜 행위인지 좋은 행위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능 이걸 책임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책임능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대개 우리 판례가 12세 정도 되면 책임능력을 갖는 것으로 이래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판례가 나오면 다시 나오면 나이가 더 낮아질 거야. 그지? 더 낮아지게 이래 되게 될 건데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가지고 보면 12세 정도 되면 책임능력을 갖는 것으로 처리되고 그 다음에 위법성을 떼야 되고 위법성을 이래 떼줘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 발생 상대방한테 손해를 이래 발생시켰다면 이런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요. 충족했을 때 그때 750조 일반 불법 요건을 갖추게 되고 책임능력 있고 고의가실 있고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위법성이 탈락돼 버리면 이거는 불법행위가 안 되고 불법행위가 안 되면 35조 성립하네. 35조가 이래 성립하지 않으니까 위법성이 하나라도 탈락돼 버리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게 이래 되는데 고의가실 있고 책임능력 있고 손해는 발생했는데 위법하지 않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정당방위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들 정당방위들 이런 것들은 위법성이 이래 탈락되게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이래 되고 이 요건을 세 가지를 갖추면 법인은 책임져야 돼요. 법인은 이래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져야 되고 이때 이사겠다 대표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책임을 이래 묻게 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여러 명이 같이 부담할 때 우리 판례가 이걸 부진정 연대로 해석합니다. 부진정 연대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경우를 부진정 연대처음으로 해석하니까 상대방은 누구한테라도 전부 이래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부진정 연대처무 관계 쓰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래 정리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옆에 대표기관에 행해야 되는데 대표기관 거기 다 쓰면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이라고 5명 기억하고 여기 없는 사람들은 대표기관에 안 들어가. 대표기관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 뭐 이사가 선임한 임의대리인이라든지 감사 이런 사람들은 법인 비영리법인에서 감사 이런 사람들은 대표기관에 안 들어가. 대표기관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두 번째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직무상 행해야 되는데 이걸 외형이론 가지고 외형이론 가지고 직무 관련성을 이래 판단하고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요. 인정될 수 있다면 그때는 다 포함된다는 거고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도 다 이것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직무행위로 보면 다 포함돼. 이런 것들 다 포함이 이래 되게 되고 다만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을 꼭 표시해야 돼. 중과실이 있을 때는 35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시험은 이렇게 나와 중자를 빼버린다고 중자를 빼서 그냥 과실이 있을 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과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알 수 있었을 경우거든. 알 수 있었을 경우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묻지 못한다. 이래 나오면 틀려요. 그거는 틀리게 되니까 알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틀린 표현이 이래 되게 되니까 중대한 과실로 몰라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이래 해두시면 되고 이 객관식은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돼요. 문제를 다 많이 다뤄보고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 푸는 거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문제 푸는 거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어디를 함정을 찾고 있는지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알았거나는 우리가 봤거든. 알았거나를 악이라는 걸 봤으니까 그러면 이거 맞는 지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 또는 B 이렇게 나오면 A도 맞아야 되고 B도 맞아야 되거든. B도 맞아야지 이래 되는데 B가 틀려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맞는 지문이 아닌 거야. 맞는 지문이 이래 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 푸는 사람이 있더라고. A와 B가 C다. 이렇게 이래는 문장이 나오면 A도 C고 B도 C야지 이 문장은 맞는 지문이거든. 맞는 지문이 이래 되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35조 책임이 성립한다면 이것 때문에 틀리거든. 이것 때문에 이래 틀리게 되니까 이거는 반만 맞는 지문이고 완벽하게 맞는 지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린 문제로 풀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해버리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거는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거라고. 문제를 잘못 풀게 이래 되게 되니까 어떻게 속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래 확인해 놓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놓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을 제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뭐 보여줘가지고 카톡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나는 못 읽는 문장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문해력이 딸려가지고 여러분들 국어하고 내 국어하고 다를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우리 딸이 코너 이렇게 하는 코너를 뭐 코너링을 하겠다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코인 노래방 그걸 코너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 내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도 이런 거야. 코너 같은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이런 국어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 이런 국어를 만나본 적이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국어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 이게 내 국어하고 안 맞게 이래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국어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해가지고 출제를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 국어를 맞춰줘야 돼. 이 국어를 이래 맞춰줘고 코너가 그걸 말하는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래 공부를 해놓고 시험 공부는 이 과정이다. 이 과정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알면서 틀리는 사람들이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래 약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어를 빨리 맞춰놓고 이게 출제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 기출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거의 맞춰서 공부해주면 그러면 시간 낭비도 안 하고요.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이 시험은 이쪽을 많이 바꾸는구나라고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불안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해 놓으면 항상 이래 불안해지고 자기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맞추고 어떤 때는 틀리고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부할 때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찾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어려운 거는 이겁니다. 이 국어에 맞춰야 되거든. 국어에 맞춰서 이래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래 확인하고 문장이 되게 어렵게 구성되는 지문들이 있거든. 지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시간 있을 때 봐놓으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게 원칙을 묻는 표현인지 예외까지 포함하는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놔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쉬운 것들은 굳이 미리 우리가 머리 싸면서까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려운 문장들, 어려운 내용들,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골라놓으라고 많이 찾아서 이래 연습해놓고 반복해놓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객관식은 그것만 되면 오히려 더 쉽게 이래 통과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골라내면 되니까 솎아내면 되니까 그런 것들만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 주관식은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자기 언어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자기가 이해된 걸 자기 언어로 이래 표현해주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그걸 소개해주는 그런 과목이 주관식이 이래 되고 그대로 안 외워도 되죠. 그대로 외우지 않더라도 자기 중요한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이래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정리하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고 객관식은 이걸 잘못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이런 것들만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다는 아니고 자주 출제되는 걸 찾아놓으면 돼. 자주 출제되는 걸 잘 찾아놓으면 그러면 가능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표기관 일반 불법행위권 갖춰야지 이래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밑에 관련 판례가 첫 번째가 대표권 없는 이사 밑줄하고 대표권 없는 이사 행위는 35조 책임은 부정하겠다는 것이 이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대표기관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모든 이사는 다 35조 책임이 성립할까 이 말이거든. 성립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사도 이게 전제는 대표기관일 걸 전제로 하거든. 대표기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표권 있는 이사도 있고 이사 중에서 왜 사회이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회이사. 그래 학교 교수님들이 간혹 가다가 회사에 가가지고 그 설명해 준다든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참여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늘 회사에 상주하는 게 아니거든.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권 있는 이사도 있고 대표권 없는 이사도 있거든. 대표권 없는 이사도 있게 이래 되는데 대표권 없는 이사는 이게 없잖아. 대표기관이 아니니까 35조는 안 돼. 35조는 안 되고 대신에 뭐 756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가능하게 되는데 35조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번
대표 이사이기만 하면 등기 여부는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권은 있으면 되고 등기될 거는 요건 아니에요. 등기돼 있을 걸 요건 아니니까 등기돼 있는 경우도 있고 등기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 안 돼 있어도 대표 기간이기만 하면 35조는 다 성립하게 이래 되고 법인과 대표 기간은 부진적 연대 책임이고요. 구상권 행사가 이래 가능하고 면책 가능성 없다는 게 차이점. 면책 가능성이 없다는 게 35조에서는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되는 거고 자 35조 2항 보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겠다 대표자가 염대하여 배상을 하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35조 2항은 법인은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고 요 범위 안에서만 행위할 수 있거든. 요 범위 안에서만 행위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만약에 대표 기관이 이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행위하면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예컨대 박찬호 장학재단의 이사가 핸드볼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했다. 핸드볼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했다면 이거는 목적 범위가 아니고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해버렸고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해버렸고 목적 범위에 벗어나면 그거는 법인의 행위가 안 돼. 법인의 행위가 이래 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 개인 행위로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개인 행위로 이래 취급받아서 얘가 책임져야 돼. 개인적으로 이래 이사가 책임을 이래 져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얘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어버리면 얘가 만약에 돈이 별로 없네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손해배상을 얘가 다 받지 못하게 된다면 불법행위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불법행위를 정리할 때 불법행위 조문은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이 사람 보호야. 피해자 보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행위 조문은 이래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조문이 왜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냐 그러면 판례가 애매할 때 누구를 유리하게 해석해 줄지 이런 게 문제되거든. 누구를 유리하게 해석해 줄지가 이런 문제되는데 어제 왜 제한능력자 조문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예상하면서까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따라서 속임수임에도 되게 좁혀가지고 제한능력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얘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래 받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조문들은 이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불법행위 저질렀는데 얘는 손해배상 책임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만약에 돈이 없다면 피해자가 구제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의결에 찬성한 사원 의결에 이래 찬성했는 사람 내부적으로 의결에 찬성했는 사람 얘도 같이 책임을 지우게 만들겠다. 같이 책임을 지우게 이래 만들겠다는 게 그게 35조 2항. 그러니까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서 법인의 책임이 부정됐을 때요. 의결에 찬성했는 사람 정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을 한 명 더 추가해가지고 한 명 더 추가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데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번 해드리면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했을 때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봐가지고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봐서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이 피해자는 법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대표자 개인한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부진적 연대채무니까 얘한테 물어도 되고 얘한테 물어도 돼요. 물어도 이래 상관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때 의결에 찬성했는 사람도 의결에 이래 찬성했는 사람도 같이 책임을 질지가 문제됐어요. 같이 책임을 이래 질지가 문제되는데 불법 행위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을 때 불법 행위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으면요. 공동불법행위가 이래 된다면 그때는 같이 손해배상 책임 을 이래 부담하게 되는데 자 이래 외우자. 민법에서 공동이 여러 번 나오거든. 민법에서 공동이 여러 번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법에서 나오는 공동은 99%는 의사결정이야. 의사결정. 그러니까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요.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거. 그래서 공동대리, 공동대표, 친권의 공동행사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주라는 거. 상의해서 같이 의사결정을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딱 하나 예외가 이거예요.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은 행위를 같이 해야 됩니다. 타격을 불법행위한 행위를 같이 해야지 행위공동으로 보거든. 행위공동으로 보고 공동 중에서 행위공동으로 보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게 이래 될 테니까 얘만 예고 나머지는 다 이걸로 풀면 돼. 의사결정 공동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공동 불법행위로 평가되면, 불법행위를 같이 했다고 평가되면요, 얘한테 같이 책임을 져야 돼. 세 명이 같이 책임을 져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내부적 의결 찬성은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봐야 돼. 내부 의사결정,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한 거지. 이걸 외부적인 불법행위를 같이 행위한 걸로 볼 수는 없다고. 같이 한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공동불법행위에서 빠집니다. 공동불법행위에서 빠지고 얘네 둘만 책임져요. 얘네 둘만 이래 책임을 이래 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35조 2항은 그런 거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원들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그걸 묻지 않고요. 묻지 않고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얘가 했을 때는요.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이 사람이 했을 때는 얘를 보호해야 되거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동불법행위 요건,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이걸 묻지 않고 무조건 이것만 했는 사람도, 이거 의결에 찬성했는 사람도 무조건 같이 책임을 지우겠다는 게 35조 2항의 취지, 35조 2항의 취지가 이래 되고, 이걸로 해결 같으면, 이걸로 공동불법행위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조문에 이런 걸 만들어 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서 의결에 찬성했는 사람도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이항을 별도로 만들어 둔 것은요, 이런 요건을 묻지 않겠다는 거. 공동불법행위 요건을 묻지 않고 무조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해서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조건 얘는 의결 찬성했다는 사람은 같이 책임져야 돼요. 같이 책임을 이래 져야 되고, 그래야지 얘가 보호되거든. 피해자가 이래 보호되게 되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문으로 이래 보고, 여기를 밑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기준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했는지 성립하지 않았는지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때 얘도 책임질지는 우리 판례가 이 요건을 따진 겁니다. 공동불법행위 요건이 성립할지 이 요건을 이래 따졌던 문제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거는 그걸 묻지 않고 무조건 책임 인정, 무조건 책임을 이래 인정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두 개를 이래 구분해서 이래 정리하시고, 세무사 시험은 둘 다 나왔어요. 이건 둘 다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같은 판례인데 왜 다르게 취급합니까? 의결 찬성인데 왜 다르게 취급합니까? 이런 질문이 90%야. 이런 질문이 90%인데 전제가 다른 겁니다. 전제가 이래 다르게 되니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때는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한 문제고, 여기는 그걸 따지지 않고 공동불법행위 요건을 성립을 따지지 않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했을 때는 무조건 이 정도만 해도 책임을 인정하는 조문이 이래 되게 되니까 완전히 전제가 달라. 전제가 다르니까 문제 풀 때 전제를 동그라미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공부가 된 겁니다.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했는지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했는지 이렇게 구분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책이 읽히는 거야. 책이 그때부터 눈에 이래 들어오게 이래 되게 될 거고, 안 그러면 의결에 찬성만 해놓고 구분하면 이게 똑같은 건데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돌아볼 일이 그 수험생한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전제를 다르게 이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6조 법인의 주소가 나오는데요.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바꿔두면 본점입니다.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주소가 이래 되고, 자인인의 주소는 어디에 있어요? 자인인의 주소는 생활에 근거되는 곳, 생활에 근거되는 곳이 자인인의 주소가 됐는데,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37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 점 찍고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게 이래 되는데, 이거 설립할 때 얘 허가받고 설립했거든. 주무관청 허가받고 이래 설립했으니까 평소에도 검사감독을 주무관청에서 검사감독 합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수시로 통제를 나와가지고 혹시 부실한 그 학교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거든. 대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면 학생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수시로 검사 감독을 해가지고 그게 막 쌈짓돈처럼 막 이렇게 쓰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게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무관청에서 검사 감독하고, 자, 상법에는 감사가 필수기관이거든. 감사가 필수기관인데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감사가 임의기관으로 보는데, 그러면 왜 상법에서 회사는 감사가 필수기관인데 이 민법에서 감사는 임의기관이 되냐 그러면, 민법에서는 얘가 검사 감독하거든. 국가에서 주무관청에서 수시로 검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 고발기관인 감사가 따로 있을 필요 없어. 근데
상법상 회사, 삼성, 현대, LG 이런 데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부적 고발 기관인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감사가 필요해서 영리법인에는 감사가 필수 기관으로 이래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8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 별표하고 점 찍고요. 별표 주무관청 별표하고 점 찍고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됩니다. 설립허가 취소가 되는데 얘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박찬호 정학재단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게 이래 될 때 그때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주무관청에서 취소하는데 허가를 해준 곳에서 취소시킨다. 이렇게 해. 허가를 해준 곳. 그러니까 설립할 때 허가를 주무관청에서 해줬으니까 취소도 주무관청에서 취소하게 되고 3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쫓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하 전항의 사단법인은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리법인을 통제하는 특별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이 이래 되니까 상사회사 설립에 관한 조건에 쫓아서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제 설립 40조 사단법인 설립 행위가 먼저 나오게 이래 되는데요. 자, 보세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단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거든. 비영리법인이 되니까 목적이 일단은 비영리성을 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설립행위로서 얘네들은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이 정관에 무엇을 적어야 될지가 40조가 이래 규정을 두고 있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설립 등기했을 때 그때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고 재단법인도 1번, 3번, 4번은 공통이야. 1번, 3번, 4번은 이래 공통이고 차이 나는 게 여기가 차이 나거든. 설립행위가 이래 차이 나게 되니까 구별되는 특징들을 이래 기준으로 정리하고 설립행위로서 사단법인은 정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정관에 반드시 적어줘야 될 거 7가지 반드시 적어줘야 될 거 7가지가 40조에 규정이 이래 돼 있고 다른 거 적어도 되는데 근데 얘는 빠지면 안 돼. 얘는 빠지면 안 되는 거 이게 7가지가 이래 들어가고 7가지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목적 적어야 되고 명칭 적어야 되고요. 사무소 소재지 이래 적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인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사유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7번은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했다면 적게 되거든. 정했다면 적게 되니까 얘는 반드시 적는 건 아니지만요. 정했다면 꼭 적어줘야지 되고 하나로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이거 하나로 빠지면 무효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자, 40조. 사단법인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정관 작성이 반드시 필요. 정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명 날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정관 작성이라는 방식을 요구하거든. 방식을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을 요식행위라고 부릅니다. 요식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도 있고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계약들은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으로 이래 처리가 되게 되는데 얘는 정관 작성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요식행위가 이래 되고 반드시 정관 작성에서 기명 날인해줘라. 기명 날인을 해줘야지 되는 것으로 이래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우리 판례가 이 정관의 법적 성격을 계약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자치 법규로 봐야 될까 법으로 봐야 될까 법으로 봐야 될지가 이런 문제가 이래 돼. 정관의 법적 성격을 법으로 봐야 돼 아니면 계약으로 봐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차이점은 계약으로 보면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정한 내용을 다수결 원칙으로 합의만 되면 바꿀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정관과 다른 결의하더라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결의한 거면 유효가 되는 거고 법은 함부로 우리가 합의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바꿀 수 있게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만약에 법으로 보면 정관과 다른 결의하면 그거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가 이래 되네요. 그러면 정관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결의를 다수결, 사원총회 결의라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을 때 그게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문제됐고, 그러면 성격이 계약인지 법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걸로 봐요. 자치법규로 봐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정관에 정한 내용을 지켜줘야 되고 위반하면 무효, 위반하면 무효가 이래 되게 되는데 왜 계약으로 보지 않고 자치법규로 보냐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만 적용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학교에 가보면 교칙이 있거든. 교칙이 있게 되는데 그 교칙이 재학생들, 지금 있는 학생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뒤에 들어올 내년에 신입생들 이런 사람들도 그대로 적용을 받거든. 그대로 적용을 받으니까 이거는 법으로 봐야 돼. 법으로 봐야 되고 지금 있는 사람들만 적용되면 그거는 계약이야. 계약이 되는데 앞으로 들어올 사원들한테도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치법규가 되고, 따라서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이거 다수결 원칙의 방법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자, 밑에 목적 적어야 됩니다. 목 동그라미하고 명칭 적어야 됩니다. 명 동그라미, 사무소 소재지 사 동그라미, 자산에 관한 규정 자 동그라미, 이사, 인면에 관한 규정인데 이 동그라미하고 인면은 인명과 면직을 합친 말입니다. 뽑고 자라는 거, 뽑고 자라는 걸 합친 말을 인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원 자격 사 동그라미하고 득실도 취득 상실입니다. 취득 상실을 합친 말을 이라 말하고, 7번 존립시기 존 동그라미,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 그 시기나 사유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 시기나 사유를 적어주라고 이래 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 법학을 공부하면 이 정도는 교양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기명날인 하는 거는 이미 기자 이름 명자거든. 이미 기자 이름 명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인쇄돼서 인쇄돼서 나오면 내가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도장만 찍고 오면 돼. 도장만 이래 찍고 오면 되는 거. 이게 기명날인이 되고, 서명날인은 내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 내가 사인을 하고 직접 사인을 하고 서명까지 하고 도장을 이래 찍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기명날인으로 했을 때와 서명날인으로 했을 때 차이점은 이거는 다른 사람 보내도 됩니다. 제3자. 도장만 찍고 오면 되거든. 도장만 찍고 오면 되니까 다른 사람 대행이 가능한가? 대행이 가능한데 이거는 서명날에는 내가 직접 가서 사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3자 다른 사람 보낼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서명날인이 되고, 법원행시에서는 이걸 채권법에서 출제됐습니다. 채권법에서 출제돼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게 뭐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출제한 적이 있던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도 돼.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기출문제죠. 그죠? 기출문제, 기성복 이런 것들이 기명날인, 이미 기자, 이름 명자, 이미 이름이 적혀있고 날인, 도장만 찍게 되는 거고, 이거는 서명, 사인을 하게 되고 날인해야지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없게 되겠죠. 자, 41조 발표하고 41조 이래 발표하면 41조에서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거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조문이 41조 논점이 이래 나오게 되는데, 이사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 있을 때요. 법인의 이사가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얘도 있을 때, 그럴 때 대외적 대표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래 이사가 여러 명 있을 때 대표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따로 대표합니다. 따로 대표한다. 그래서 이걸 각자 대표 원칙. 각자 대표가 원칙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제한하겠다는 말은 각자 대표 원칙인데 이걸 제한하겠다는 말은 공동대표로 묶어버리면 각자 대표 원칙이 제한된 거죠. 이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되게 되고, 아니면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사원총회 결의받고 하세요. 이런 거. 사원총회 결의받고 사원총회 이래 결의받고 이래 의결을 통해서 의사 집행을 해줘야 되고 결정을 해줘야 되고, 사원총회 결의 없이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시키는 내용이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동대표로 묶는 것도 이게 각자 대표 원칙인데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동이 뭘 말한다고? 어떤 걸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말하고, 하나 빼놓고는 다 의사결정이야. 아까 말했던 공동불법행위 빼놓고는 다 의사결정을 의미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41조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효력이 생기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얘네들을 공동대표로 정했다 할지라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무효입니다. 무효가 이래 되게 된다는 거 41조 보시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게 이래야 되니까 정관에 기재를 해줘야 되고, 60조 연결할게요. 60조 넘어가시고 60조 이를 발표하고, 자, 이걸 정관에 기재해가지고 효력을 발생했을 때 근데 얘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행위를 대표를 해버렸거든. 행위를 대표를 했을 때, 그럴 때 공동으로 대표해야 되는데 이걸 혼자서 대표했으니까 대표권 제한을 위반했으니까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얘네들이 얘한테 무효라고 무효라고 이래 주장하려면 60조가 반드시 이거는 등기돼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을 할 수 있게 이래 되고, 이게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정관에 기재돼서 효력이 생겼다 할지라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때는 대항 못하고, 자, 이래 배운다. 설립 등기만 법인 파트에서 성립 요건, 나머지 법인 파트에서 나오는 등기는 다 대항 요건이야. 대항 요건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 다 대항 요건으로 기억하면 돼. 대항 요건으로 정리하고, 조문 문제 1순위인데 당연히 오답은 정관 기재돼야지 대항할 수 있다. 이래 붙어버리면 오답이 되고, 등기해야지 효력 발생할 수 있다. 이래 나와도 오답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거 정관 기재가 효력 발생, 그 다음에 등기가 대항 요건, 이렇게 기억해서 이래 정리하고, 여기서 60조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에 기재돼서 효력이 생겼다 할지라도 등기되지 않으면 이거 제3자에게 이거 대표권 제한을 위반입니다라고 주장을 못하는데, 선의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얘가 공동대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때 그때는 얘한테도 주장할 수 없는 걸로 봐야 돼? 아니면 악의자를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나?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한테는 주장할 수 있는 걸로 봐야 될지, 등기 안 했을 때 선의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을 텐데 악의 제3자 얘한테도 주장할 수 없을지, 등기 안 했을 때 주장할 수 없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등기 안 하면 대항 못해. 등기 안 하면 대항할 수 없게 이래 되고, 자, 지금부터 조문이 그냥 제3자로 돼 있는 조문도 있고, 그냥 제3자로 이래 돼 있는 조문도 있고, 선의의 제3자라고 표현하는 조문도 있다. 선의의 제3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조문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어제 영업 허락이 취소됐을 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왜 거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여기 60조는 그냥 등기하지 않았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조문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을까 이 말입니다. 조문이 이래 다르게 만들어져 있을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범위가 다른 겁니다. 범위가 이래 다르고, 선악 불문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제3자로 표현하고, 꼭 선의에 한해서만 표현할 때는, 보호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글자를 붙여서 선의 제3자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조문 표현의 차이입니다. 조문 표현의 차이이기 때문에 달리 규정했다면 뭔가 차이가 있거든. 차이가 있게 되니까 차이점을 가지고 구분하면 되겠죠. 60조. 이사 대표권에 대한 자는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 밑줄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대항 밑줄하고, 등기가 대항 요건이 이래야 되고, 옆에 상대방 선악 불문하고 대항 못해. 상대방 선악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는 건 선악 불문한다는 걸 기억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논점이 이래 나오게 되는데요. 정관 변경은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